신나는 동화여행,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밥장군.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총각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밥을 많이 먹는지 사람들이 밥장군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알고 보면 밥그릇 하나도 겨우 드는 헛개비였죠. 비실비실 힘도 못 쓰면서 밥만 축내니 밥장군 부모는 속이 상했습니다. 아들놈 밥값대다가 집안이 망하게 생겼거든요. 나가서 빌어먹든지 네 맘대로 하거라. 집에서 쫓겨난 밥장군은 무작정 길을 떠났어요. 가다가 산골에 이르자 꼬르륵 또 배가 고파왔습니다. 밥장군은 어느 집 앞에 가서 밥 좀 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사는 할멈이 나와 밥장군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계속해서 훑어보았습니다. 왜 밥은 안 주고 사람을 이리저리 보슈? 밥장군이 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셨죠. 우리 영감이 얼마 전에 호랑이한테 물려 죽었어. 아들놈 셋이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고 호랑이를 잡으러 다니는데 영 잡혀야 말이지. 총각을 보니 힘께나 쓰게 생겼는데 같이 호랑이 좀 잡아주게나. 호랑이쯤이야 식은 죽 먹기죠. 밥장군은 배를 퉁퉁 두드리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할머니는 좋아라 하며 보리밥 한 그릇을 그득 퍼주었어요. 밥장군은 쓱쓱 싹싹 보리밥을 맛있게 먹었죠. 그때 할멈네 아들 셋이 돌아왔습니다. 얘들아, 아버지 원수를 갚아줄 장군님이시다. 어서 인사드려라. 할머니의 말을 듣고 세 아들이 넙죽 절을 했어요. 장군님, 그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까지 호랑이쯤이야. 콧김 한 방으로 날려버리지. 밥장군은 또 배를 퉁퉁 두드리며 큰 소리를 쳤어요. 다음 날 아침 밥장군은 보리밥을 한 솥이나 먹어치우고 호랑이를 잡으러 갔습니다. 삼형제가 산 위에서 호랑이를 몰면 밥장군이 아래에서 기다렸다가 호랑이를 잡기로 했어요. 조금 있으려니 정말 호랑이가 산 밑으로 뛰어오는 게 보였죠. 밥장군은 후들후들 겁이 나서 얼른 고목나무 위로 기어올라갔습니다. 호랑이는 입을 넙죽넙죽 벌리면서 나무 위로 기어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밥장군은 너무너무 무서웠죠. 밥장군은 죽을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다가 그만 똥을 뿌지직 싸버렸습니다. 똥벼락을 맞은 호랑이가 깜짝 놀라 나무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호랑이는 떨어지다가 나뭇가지에 코가 깨어 죽고 말았죠. 삼형제는 기뻐하며 밥장군에게 물었어요. 장군님 대단하십니다. 호랑이를 어떻게 잡으셨나요? 그러자 밥장군이 배를 퉁퉁 두드리며 큰 소리를 쳤어요. 그까짓 거 한 손으로 꼬리를 쥐고 획 팽개쳤더니 나뭇가지에 코를 깨고 죽더군. 삼형제는 고맙다며 금과 인삼을 잔뜩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은 무거워서 들고 갈 수가 없었어요. 밥장군은 배를 퉁퉁 두드리며 큰 소리 쳤죠. 금은 우리 집에도 많으니까 인삼만 지고 갈게. 이렇게 해서 밥장군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길에서 웬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얘야, 너 왜 울고 있느냐? 밥장군이 물어보자 아이가 울먹거리면서 말했죠.
도둑이 우리 집에 와서 재산을 빼앗고 식구들까지 내쫓았어요. 밥장군은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도둑이 안방에서 드르렁쿨쿨 자고 있었어요. 밥장군은 몽둥이로 도둑의 이마를 내리친 다음 얼른 몽둥이를 감추었습니다. 도둑이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도둑이 눈을 떠보니 집채만한 사람이 떡 버티고 있었던 거죠. 밥장군은 도둑에게 냅다 소리를 쳤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새끼손가락으로 튕겼으니 망정이지. 엄지손가락으로 튕겼으면 어쩔 뻔했느냐? 아이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도둑은 겁이 나서 훔친 물건을 다 내려놓고 후다닥 달아나 버렸어요. 아이의 부모들은 도둑을 잡아줘서 고맙다며 밥장군에게 맛있는 음식을 한상 차려주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밥장군은 이렇게 배를 퉁퉁 두드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옛날 어느 마을에 굿웃의 영감이 살았습니다. 어느 해 겨울 밖에는 눈이 펑펑 쏟아져 내리고 굿웃의 영감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있었어요. 오늘 같은 날 미쳐 난드리고 할 일이 없을까? 세경을 꼬박꼬박 주면서 하인 녀석을 놀리다니. 굿웃의 영감은 벌떡 일어났어요. 이놈 마당새야. 굿웃의 영감이 하인을 불렀죠. 부르셨습니까, 주인마님? 마당새가 달려왔습니다. 사냥 준비를 하거라. 에? 이렇게 눈이 오는데요. 이 녀석아, 오늘 같은 날이 사냥하기엔 아주 좋은 날씨야. 어서 준비하거라. 예, 마님. 마당새는 화살과 활을 챙기고 사냥한 것을 담을 망태기도 준비했어요. 점심 때 먹을 주먹밥도 만들어야지. 마당새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사물아, 주먹밥 좀 만들어다오. 주인마님이 사냥 가서 드실 거니까 맛있게 싸야 한다. 콩과 깨소금이 섞인 구수한 주먹밥 생각을 하니 사냥 가는 것이 그리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마당새는 사머리가 주먹밥 만드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놈 마당새야, 뭘 꾸물거리고 있느냐? 굿웃의 영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예, 주먹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먹밥은 무슨 주먹밥? 어서 사냥도구나 갖고 오너라. 굿웃의 영감의 호통에 마당새는 활과 화살통을 메고 날아 나섰어요. 눈이 하얗게 덮인 산은 은빛 바다 같았습니다. 굿웃의 영감과 마당새는 사냥감을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가파른 산비탈을 오르기도 하고 깊은 골짜기를 내려가기도 했지만 산짐승은커녕 산짐승 발자국도 보이지 않았죠. 굿웃의 영감과 마당새는 지쳐서 눈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꿩 한 마리가 저쪽에서 내려앉았죠. 굿웃의 영감은 재빨리 활을 쏴 보기 좋게 꿩을 맞췄어요. 가서 주워오너라. 마당새가 뛰어가 꿩을 망태기에 담아왔습니다. 마님, 활솜씨가 대단하신데요. 그까지 꿩 한 마리 가지고 사냥을 왔으면 멧돼지 한 마리쯤은 잡아가야지. 마당새가 추어 올리자 굿웃의 영감은 으스대며 말했어요. 마당새의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주인마님, 시장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 꿩이라도 구워 먹고 사냥을 계속하도록 하자. 맛있는 꿩고기를 점심으로 먹게 되다니 마당새는 신바람이 나서 모닥불을 피웠어요. 불 위에서
꿩고기가 먹음직스럽게 구워지기 시작했죠. 구수한 냄새에 마당새는 군침을 꼴꺽 삼켰습니다. 입에 군침이 도는 건 구두쇠 영감도 마찬가지였어요. 고기가 익자 구두쇠 영감은 슬그머니 욕심이 생겼습니다. 마당새 녀석은 한 것도 없는데 꿩고기를 나눠 먹어야 하다니. 나 혼자서 먹을 좋은 깨가 없을까? 옳거니. 구두쇠 영감은 갑자기 무릎을 탁 쳤어요. 이놈 마당새야, 이 좋은 경치를 두고 먹을 꽁잎만 해서야 쓰겠느냐. 우리 시를 짓기로 하자. 구두쇠 영감의 말에 마당새는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예? 배고파 죽겠는데 시는 먹고 나서 지으시지요? 무식한 상놈이라 그저 먹는 타령밖에 모르는구나. 그럼 먼저 시를 짓는 사람이 이 꿩고기를 다 먹는 걸로 하자. 마당쇠가 울상이 되자 구두쇠 영감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에이, 네 녀석이 무식하니 쉬운 걸로 하마. 맨 끝에 가짜를 붙여서 어디 세 줄만 지어보아라. 시는 원래 넉 줄을 짓는 거지만 특별히 봐주는 것이다. 구두쇠 영감은 마당새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즐거웠어요. 하인 주제에 시를 지을 수는 없을 테니 이제 꿩고기는 내 것이야. 구두쇠 영감은 천천히 시 지을 생각을 하였죠. 마당새는 여전히 울상인 채 꿩고기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당새 얼굴이 환해졌어요. 마당새는 꿩다리 한쪽을 뚝 떼어냈죠. 그리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구워졌을까? 맛이 있을까? 어디 먹어볼까? 그러고선 마당새는 고기를 덥석 베어 물었죠. 아니, 이 녀석, 시도 짓지 않고 이게 무슨 짓이냐? 구두쇠 영감은 노발대발하였습니다. 주임마님, 저는 분명히 시를 다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마당새는 꿩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네가 언제 시를 지었단 말이냐? 구두쇠 영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였죠. 주임마님,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마당새는 남은 다리 한쪽을 마저 떼어 들고 말했어요. 다 구워졌을까? 분명히 끝에 가짜가 들어있지요. 맛이 있을까? 가짜가 맞지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줄입니다. 어디 먹어볼까? 이번에도 가짜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당새는 혼자서 꿩고기를 맛있게 다 먹었어요. 구두쇠 영감은 할 말이 없어 멍하니 마당새를 바라보고만 있었답니다. 똥걸음을 팔아 부자가 된 부부.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가 너무 착해서 어딘가 좀 모자라 보이는 처녀가 살았어요. 아이고, 이 많은 빨래를 언제 다 하나? 아주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처녀는 남의 빨래를 도맡아 해주고 동네 아이들도 모두 업어주고 다녔어요. 동네 사람들이 콩을 파치라 해도 그대로 믿을 만큼 어리숙하였죠. 그러니 어디 시집갈 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 마음씨는 착하지만 아주 가난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총각은 힘이 좋아 동네 사람들의 장작도 베주고 농사일도 잘 거들어 주었어요. 아유, 이렇게 품삯을 많이 주면 되나요? 전 이거면 충분해요. 총각은 겨우 쌀 한 줌, 보리 한 줌밖에 가질 줄을 몰랐으니 재산을 모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장가갈 나이가 훨씬 지났어도 가난하게 혼자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 앉기만 하면 멍청처녀와 가난 총각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게, 이렇게 하면 어떤가? 헌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저 멍청처녀와 가난 총각을 서로 짝을 지어두는 거야. 옳지, 그야말로 천생연분이에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 당장 중매를 사주자고.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양쪽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저 아래 사는 가난 총각을 신랑으로 삼지 않으려나? 저랑요? 정말로요? 다른 처녀들처럼 시집가고 싶었던 멍청처녀는 그만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 위에 사는 멍청처녀를 색시로 맞아들이지 않으려나? 그게 정말인가요? 그럼 전 좋고 말고요. 그렇잖아도 남들처럼 장가를 들고 싶었던 가난 총각도 입이 벌쭉 벌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한 푼 두 푼 모아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드디어 멍청처녀와 가난 총각이 혼인을 했죠. 아이고 어쩜 신부가 예쁘기도 해라. 아이고, 신랑도 잘생겼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신랑 신부를 칭찬했어요. 멍청각 씨는 연지곤지 찍고 방글방글, 가난 신랑은 입이 찢어져라 벙글벙글 웃었죠. 우리 내일부터 길거리에 있는 개똥이나 소똥, 하다못해 지푸라기, 새끼줄 하나라도 주워다가 거름을 만듭시다. 가난 신랑은 첫날 밤 색시에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논이 어디 있어요? 주워다가 쌓아두면 혹시 누가 달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소. 그럼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 길 청소해서 좋고 다른 사람은 걸음을 얻을 수 있어서 좋고, 안 그렇소? 정말 그렇군요. 멍청각 씨도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멍청각 씨와 가난 신랑은 낮이나 밤이나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똥이란 똥은 다 주워 모았어요. 광주리가 가득 차면 헐레벌떡 집에 쌓아두고 다시 나왔죠. 나중에는 똥을 주우러 이웃마을까지 갔습니다. 얼라리 꼴라리 똥부자래요, 똥부자. 아이들이 쫓아다니며 마구 놀려대도 화내는 일 없이 그저 걸음만 모았죠. 날마다 모은 걸음이 점점 쌓여서 울타리보다 높아졌습니다. 저런 걸음산이 되었네. 사람들은 집채만한 걸음더미를 보며 한마디씩 했어요. 저 거지거지 산거지 내가 걸음 하나는 상부자네 그려. 그러게 말일세. 헌데 저 걸음부자가 언제 논부자가 될꼬? 농사철이 되자 동네 사람 한 명이 가난 신랑을 찾아왔습니다. 여보게, 저 걸음 한 3태기만 좀 주려나. 가을이 되면 걸음값을 져줄 테니 말일세. 걸음값이라뇨? 그냥 갖다 쓰세요. 멍청각 씨와 가난 신랑은 기쁜 마음으로 걸음을 푹푹 떠주었어요. 하루는 걸음을 얻어갔던 사람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이것 좀 보게. 저 멍청각 씨와 가난 신랑네 걸음을 썼더니만 채소가 아주 잘 자라는구먼. 그게 정말인가? 그렇다면 나도 좀 얻어와야지.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걸음을 얻어갔습니다. 물론 나중에 걸음값을 주기로 하고 말이에요. 멍청각 씨와 가난 신랑은 욕심이 없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푹푹 걸음을 떠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뚱뚱한 낭부자가 찾아왔습니다. 자네, 저기 산 밑 아래 있는 땅 좀 맡아서 농사를 지어보겠나? 농사가 잘 되면 곡식을 많이 주겠네. 영념하세요. 농사라면 자신 있습니다. 가난 신랑은 넙죽절을 했고 멍청각시는 해벌쭉 웃었어요. 이제 가난 신랑과 멍청각시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으니 오죽 좋았겠어요. 이랴, 이랴. 가난 신랑은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쟁기질을 했습니다. 멍청각시도 그 옆에서 씨앗을 솔솔 뿌렸죠. 여보, 농사 짓는 게 아주 즐거워요. 그러게 말이요. 그러나 저러나 곡식들이 잘 자라야 할 텐데. 둘은 뉘엿뉘엿 해가 질 때까지 황소처럼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되어 추수를 했어요. 세상에, 그런 자갈투성이 땅에서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다니. 보는 사람마다 농사가 잘 되었다고 칭찬했습니다. 뚱뚱보 땅 주인은 절로 어깨가 으쓱했죠. 농사꾼에겐 그저 농사 칭찬이 자식 칭찬만큼이나 기쁘기 때문이었어요. 여보게, 자네 부부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많은 곡식을 거두지 못했을 거야. 자, 이건 자네 몫일세. 뚱뚱보 땅 주인은 멍청각 씨와 가난 신랑에게 많은 곡식을 주었습니다. 마을 부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멍청각 씨와 가난 신랑을 찾아왔어요. 여보게, 내년에는 우리 땅도 농사를 지어주게. 아니야, 내 땅을 좀 먼저 해주게.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말했죠. 여보, 이제 우리도 부자가 되었구려. 곡간에 쌓인 곡식을 보며 가난 신랑이 말했어요. 이 옷감으로 당신 바지 저고리 해드릴게요. 무슨 소리, 당신 치마를 입어야지. 멍청각 씨와 가난 신랑은 걸음값으로 받은 옷감을 서로 밀치며 행복하게 웃었어요.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야.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도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두 사람을 더 이상 멍청각 씨, 가난 신랑이라고 부르지 않았답니다. 줄지 않는 볕가마. 옛날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형제가 있었어요. 형은 늘 동생에게 힘든 일은 시키지 않았죠. 어머니, 무거운 나무찜은 제가 질게요. 동생도 언제나 형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찰떡은 형이 잘 먹으니까 형에게 더 주세요. 어머니는 그런 두 아들을 참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형이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는 어떤 때 가장 기쁘세요? 너희 둘이 정답게 지내는 걸 볼 때지. 이번에는 아우가 물어보았어요. 어머니는 소원이 뭐예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단다. 내가 죽은 뒤에도 너희 둘이 의좋게 살아가는 거란다. 어머니의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형제가 자라서 어느덧 어른이 되었어요. 형은 결혼해서 아들과 딸을 낳았죠. 그런데 아우가 참한 신부를 맞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제 형제는 따로 살아야 했어요. 형님이 식구도 많으니까 재산들도 많이 가지셔야죠. 아니야, 너야말로 살림을 새로 차렸으니 돈이 더 들 게다. 형제는 서로 재산을 적게 가지겠다고 하루 종일 싸웠습니다.
그 다음 날도 싸웠죠. 그렇게 해서 결국 형과 아우는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 가졌어요. 어느덧 봄이 되었습니다. 형은 논에 나가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올농사를 잘 지어 동생을 도와줘야겠구나. 아우도 열심히 땀 흘려 일했습니다. 농사를 잘 지어야 할 텐데 그래야 형님을 도와드릴 수 있지. 마침내 가을이 왔습니다. 형의 눈에는 인정 많은 형을 닮은 허수아비가 세워졌어요. 아우의 눈에도 마음씨 고운 아우를 닮은 허수아비가 들어섰죠. 다행히 농사는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아우는 싹싹 벼를 뱄어요. 형님네 농사가 더 잘 되었겠지? 아우는 건너편 논에서 일하는 형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얼굴이 가을 하늘처럼 맑았죠. 형도 싹싹 벼를 베었어요. 동생네 농사가 더 잘 됐을 거야. 형도 아우의 눈을 건너다 보았습니다. 그 눈길이 봄볕처럼 따뜻했어요. 털털털 탈탈탈 타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우는 형님네 타작을 도와주었어요. 알곡을 가마니에 담아 마당에 쌓았죠. 한 가마, 두 가마, 세 가마. 야, 100가마다. 형님네 일을 드디어 마쳤습니다. 이번엔 아우네 타작을 형님이 도와주었어요. 11가마, 12가마, 13가마. 100가마다. 형과 동생이 똑같이 100가마였죠. 그날 밤 형은 곰곰이 생각했어요. 동생은 나보다 돈이 더 필요할 거야. 새로 살림을 시작했으니. 밤중에 형은 슬그머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벽가마를 어깨에 메고 동생네 마당으로 갔어요. 한 가마, 두 가마, 10가마를 옮겼죠. 그래, 이만하면 좀 보탬이 되겠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형은 너무도 기뻤습니다. 한편 아우도 형과 같은 생각을 했어요. 형님 댁은 가족도 많지. 큰일도 좀 많아. 나보다 양식이 더 많이 들고 말고. 아우는 새벽달이 지기 전에 밖으로 나왔어요. 벽가마를 등에 지고 형님 댁으로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8가마, 9가마, 10가마. 이제야 아우도 마음이 놓였어요. 형은 날이 밝자마자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 마당에 쌓아놓은 벽가마를 세어보았습니다. 이상하다. 어찌된 일인지 벽가마가 조금도 줄지 않은 거예요. 아우도 잠을 깨자마자 마당에 나와 벽가마를 세어보았어요. 이상한데? 아우도 고개를 갸웃거렸죠. 벽가마가 그대로 있었으니까요. 그때 야트막한 담 너머로 형이 물었습니다. 너 왜 그러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형님은 왜 그러세요? 나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도 형제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날도 형은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어요. 그래, 오늘은 더 많이 옮겨야지. 형은 벽가마를 동생네 마당으로 몰래 옮겼죠. 한 가마, 두 가마, 20가마다. 얼마 뒤 아우가 끙끙거리며 벽가마를 형님네 마당으로 몰래 옮겼습니다. 18, 19, 20. 이 모습을 달과 별들만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또 날이 밝았습니다. 형은 자기 마당의 벽가마를 보고
바로 동생네 마당의 벽가마를 살펴봤어요. 참 이상하다. 아우도 자기 마당의 벽가마를 보고 곧장 형님네 마당의 벽가마를 살펴봤죠. 어찌된 노릇일까? 형제는 또 그대로인 벽가마를 보며 속으로 깜짝 놀랐죠. 형은 한 꾀를 냈습니다. 그래, 오늘은 아예 새벽녘에 벽가마를 옮기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되나 지켜봐야겠어. 아주 이른 새벽에 밖에 나온 형은 벽가마를 어깨에 메고 동생네 집으로 향했어요. 아우도 방법을 바꾸기로 했죠. 새벽에 옮길까?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숨어서 봐야겠어. 새벽닭이 울자 아우도 벽가마를 등에 지고 형님네 집으로 향했죠. 쿵! 벽가마를 어깨에 맨 채 앞만 보며 가던 형과 벽가마를 등에 진 채 땅만 보고 가던 아우가 그만 골목에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둘 다 벽가마를 떨어뜨리고 뒤로 벌렁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우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죠. 아니, 형님, 이제 보니 형님께서 제게 벽가마를 보태셨군요. 형도 활짝 웃으며 말했죠. 동생이로구나. 너도 나랑 생각이 같았나 보구나. 아우가 얼른 달려가 형을 일으켰습니다. 형제는 그만 얼싸안았어요. 두 형제의 마음처럼 날이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답니다. 은혜 갚은 호랑이. 옛날 어느 산골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사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무하러 갔다 오겠어요. 오냐, 늦지 않게 다녀오너라. 네, 어머니. 나무꾼은 지게를 지고 산속으로 들어갔죠. 어디, 오늘은 이쯤에서 나무를 해볼까? 나무꾼은 지게를 내려놓고 나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꾼은 땀을 뻘뻘 흘리며 한참 동안 나무를 했어요. 좀 쉬었다 하자. 나무꾼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잠시 앉아서 쉬었어요. 어디, 이제 쉬었으니 또 나무를 해볼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호랑이 한 마리가 나무꾼 앞으로 다가왔어요. 호랑이다. 하지만 도망가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죠. 그래, 옛말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어. 나무꾼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호랑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호랑이는 나무꾼 가까이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괴로운 신음소리를 냈죠. 이 호랑이가 왜 이러지? 어디가 불편한가? 나무꾼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조심조심 호랑이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나무꾼을 잡아먹으려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무엇이 걸렸나? 나무꾼은 호랑이의 입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목구멍에 비녀가 걸렸구나. 이 여자를 잡아먹은 모양이야. 나무꾼은 호랑이의 목구멍에서 비녀를 꺼내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 망설였어요. 목구멍에 비녀가 빠지면 저놈이 나를 잡아먹을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나무꾼은 눈물을 흘리는 호랑이가 불쌍했습니다. 가였구나. 그래, 비녀를 뽑아주자. 목구멍에서 긴 은비녀가 뽑혀 나오자 호랑이는 금세 생기를 되찾았어요.
이제 이놈이 나에게 덤벼들면 어쩌지? 나무꾼은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 꼼짝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고맙다는 듯이 몇 번이나 머리를 조아리더니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죠. 살았다. 호랑이가 다시 오기 전에 어서 여기 피하자. 나무꾼은 급히 빈 지게만 짊어지고 서둘러 산을 내려왔습니다. 목숨은 구했지만 오늘은 나무를 하나도 못한 셈이구나. 나무꾼은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호랑이를 만나 나무를 하다 말고 그냥 왔어요. 뭐라고, 호랑이? 큰일 날 뻔했구나. 어머니는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을 천만 다행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무꾼은 어머니가 걱정이 되었죠. 내가 나무를 못해 어머니가 굶으시겠구나. 밤이 되어도 나무꾼은 어머니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나무꾼이 밖으로 나가니 마당에 나무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웬 나무일까? 나무꾼은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 우리 사정을 알고 나무를 놓고 간 모양이야. 누구지? 나무꾼은 너무 고마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가고 겨울이 왔죠. 깊은 밤, 나무꾼과 어머니는 방 안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너도 장가를 가야 할 텐데 이 산골로 시집올 처녀가 있을 것 같지 않구나. 어머니가 긴 한숨을 쉬며 말했죠. 어머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장가들 나이가 되었어도 장가를 못 가는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나무꾼은 나무꾼대로 늙으신 어머니가 며느리도 없이 추운 겨울에 고생하시는 것이 몹시 마음 아팠습니다. 이게 모두 가난 때문이구나. 어머니, 열심히 일하면 앞으로 형편이 나아지겠죠. 염려 마시고 이제 그만 주무세요. 그래, 너도 어서 자거라.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간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이 추운 날씨에 웬 처녀가 눈 위에 쓰러져 있나? 나무꾼은 달려가 처녀를 일으켰습니다. 정신을 잃었구나. 빨리 방으로 옮겨야겠다. 나무꾼은 처녀를 안아 방으로 옮겼어요. 얘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저도 모르겠어요. 마당으로 나가보니 이 처녀가 눈 위에 쓰러져 있었어요. 잠깐만 기다리거라. 내가 미음을 끓여오마. 미음을 먹고 정신이 들면 좋겠는데. 나무꾼은 처녀가 그대로 숨을 거두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잠시 뒤 어머니가 미음을 끓여왔어요. 나무꾼은 처녀의 입안에 따뜻한 미음을 조금씩 넣어 주었죠. 조금 있으려니 처녀가 신음소리를 내며 정신을 차렸어요. 여기가 어딘가요? 색시, 정신이 좀 드어. 어머니는 처녀가 정신을 차리자 친딸이 살아난 듯 기뻐했어요. 그런데 색시, 무슨 일로 이 산골에 오게 되었소? 어머니가 물었죠. 저희 집은 한양인데 어젯밤 갑자기 저희 집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저는 호랑이를 보고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보니 여기군요. 그럼 호랑이한테 물려온 것이구려. 네, 그런가 봐요.
처녀는 몸가짐이 얌전하고 얼굴도 예뻤습니다. 색시, 지금은 눈이 많이 쌓여서 먼 길을 갈 수가 없다오. 우리 집에서 날이 따뜻해질 때까지 묵었다가 떠나구려.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처녀는 나무꾼의 집에서 한 식구처럼 지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어느 날 처녀가 나무꾼에게 말했죠. 그동안 보살펴 주신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를 아내로 삼아주시면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고 싶어요. 그게 정말이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나무꾼과 처녀는 혼례를 올렸어요. 나무꾼은 행복했습니다. 어머니도 며느리가 생겨 기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처갓집에 인사를 가야 하지 않겠니? 네. 그렇지만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또 먼 길을 당나귀도 없이 아내와 함께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참 걱정이로구나. 한밤중에 나무꾼은 또 걱정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글쎄요, 지금 당장은 갈 수가 없겠네요. 그때 밖에서 웬 호랑이가 이들의 말을 엿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소와 당나귀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웬일일까? 우리 집에서 소와 당나귀 울음소리가 들리다니. 깜짝 놀라 뛰어나온 나무꾼 부부와 어머니는 벌어진 입을 다물 줄 몰랐습니다. 당나귀와 소, 비단을 누가 놓고 갔을까요? 아내가 어머니를 보고 말했어요. 글쎄다. 지난번에는 나무를 놓고 가더니. 나무꾼은 이제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 맞아. 그 호랑이가 우리 집 사정을 알고 놓고 간 게 틀림없어. 아내는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친정에 다녀올 수 있게 됐어요. 비단도 있고 소도 있고 당나귀도 있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부족한 게 없으니 어서들 다녀오너라. 그 길로 나무꾼 부부는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을 걸려 한양 처갓집에 다다르자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으리으리한 집이 당신 친정이요? 네, 어서 들어가세요. 딸이 살아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는 뛰어나오며 반가워했습니다. 나무꾼은 장인과 장모에게 인사를 했어요. 자네가 내 사위인가? 잘 왔네. 장인은 새 사이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여보게, 이제부터 한양에 와서 살게. 그래야 내가 자네와 딸을 자주 볼 수 있지 않겠나? 나무꾼은 장인이 큰 벼슬자리에 있는 훌륭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꾼은 어머니를 모시고 한양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후 한양에는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어젯밤도 호랑이가 나타났다며요? 그렇다네. 나라에 나쁜 일이 있을 징조인가 봐. 사람들은 모이면 호랑이 이야기를 했어요. 나라에서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을 불러 의논을 했죠. 지금 한양에 난데없이 호랑이가 나타나 백성들의 피해가 많다는데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자 한 신하가 말했죠. 활 잘 쏘는 나졸들을 뽑아 호랑이가 나타날 만한 곳에 지키고 있다가 호랑이가 나타나면 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들은 없어. 네, 그 방법이 제일 좋을 듯합니다. 그럼 빨리 그렇게 하도록 하오. 하지만 호랑이는 며칠이 지나도 잡히지 않았어요. 호랑이는 나졸들의 활을 용케 피하면서 이리저리 한양거리를 돌아다녔죠. 임금님은 다시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활 잘 쏘는 나졸들도 호랑이를 잡지 못하니 다른 방법이 없겠소. 상감마마, 누구든지 호랑이를 잡는 사람에게 높은 벼슬과 많은 상금을 내린다는 방문을 전국 방박 곳곳에 붙여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어떨까요? 네, 그럼 혹시 호랑이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신하들의 말에 임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전국 방방곡곡에 방문이 나붙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나무꾼의 집 앞에 웬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호랑이는 서슴없이 대문을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호랑이다. 마침 마당에 있다가 호랑이를 본 나무꾼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나무꾼은 반갑게 호랑이를 맞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보고 싶었소. 나를 알겠지요? 나는 당신이 목에 걸린 은비녀를 뽑아주어 목숨을 건진 호랑이요. 알고 있어. 그동안의 은혜에 감사하오. 나무꾼은 정말로 호랑이에게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장가를 못 가는 자기에게 예쁜 아내를 물어다 준 것도 호랑이였다는 것을 나무꾼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찾아온 것은 한 가지 정이 있기 때문이요.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어서 말해보시오. 지금까지 한양거리에 나타났던 호랑이는 다름 아닌 바로 나였소. 내일 내가 거리에 나타나면 활을 가지고 와서 나를 쏘시오. 그럼 나는 뭐라고요? 그건 안 돼요. 나무꾼은 호랑이가 왜 자기에게 활을 쏘라고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나는 이제 늙어서 어차피 죽을 몸이요. 당신의 화살에 맞고 싶소. 그래도 안 돼요. 그대를 죽여 내가 벼슬을 하고 상금을 타면 뭘 하겠소? 아무튼 나는 다른 사람의 화살은 맞기 싫소. 당신이 활을 쏠 때까지 나는 한양거리에 나타날 것이요. 말을 마친 호랑이는 훌쩍 대문 밖으로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다음 날 호랑이는 한양거리에 또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그 다음 날도 호랑이는 나졸들의 화살을 피하며 거리에 나타났어요. 나라에서는 뭐라는 거야? 호랑이를 잡지 않고. 그러게 말일세. 우리나라에는 늙은 호랑이 하나 잡을 만한 인물이 없다는 말인가?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나라를 원망했습니다. 나무꾼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어요. 어찌해야 옳을까? 오랫동안 고민하던 나무꾼은 뭔가 결심한 듯 활을 가지고 호랑이가 나타난 곳으로 갔습니다.
나를 용서하오. 나무꾼은 활시위를 당기며 마음속으로 한없이 울었어요. 나무꾼을 본 호랑이는 이제 마음이 놓인다는 표정으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잘 가오. 분이 좋은 곳에 가서 다시 태어나시오. 나무꾼은 당겼던 활시위를 놓았습니다. 화살이 호랑이의 머리에 꽂히면서 호랑이가 쓰러졌어요. 나무꾼은 쓰러진 호랑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대는 나를 끝까지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그대에게 많은 은혜를 잊고도 그대를 쓰러뜨렸구려. 나무꾼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잘 가오. 나를 용서하오. 호랑이도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나무꾼이 호랑이를 잡았다는 소식은 곧 궁궐로 전해졌습니다. 임금님은 궁 안으로 나무꾼을 불렀어요. 장하오, 이제 백성들이 안심하겠구려. 상감마마,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부디 죽은 호랑이를 제 손으로 양지 바른 곳에 묻게 해주십시오. 그대는 마음씨도 곱구려. 그렇게 하시오. 나무꾼은 호랑이를 경치 좋고 양지 바른 곳에 묻었어요. 그대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소. 부디 편히 잠두오. 나무꾼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래도록 일어날 줄 몰랐답니다.